안녕하세요. 오늘의 데일리 뉴스레터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현대 시대에 있어서 안보 위협이 점점 복잡하고 다양해지면서 각국이 현대 국방 기술에 투자하는 것은 선택이 아닌 필수적 요구가 되었습니다. 국방 기술은 군사력의 상징일 뿐만 아니라 국가의 안보와 평화를 보장하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현대 국방 기술은 점점 더 지능형 무기 시스템, 효율성, 고정 밀성을 개발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으며 현대 전투 환경에서 다른 시스템과의 호환성 및 통합 능력도 보장합니다. 대전차 미사일부터 무인 항공기, 미사일 방어 시스템에 이르기까지 각 기술은 전쟁과 국방에서 새로운 가능성을 열어줍니다. 한국은 이미 여러 안보 도전에 직면해 있으며 특히 북한으로부터의 위협을 받고 있습니다. 한국은 고급 군사기술 개발을 통해 국방 능력을 지속적으로 강화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의 세부 사항과 한국의 최신 국방기술 발전에 대해 더 깊이 탐구해봅시다. 현무 미사일부터 다양한 첨단 무기 시스템 및 미사일 개발 계획에 이르기까지 이는 한국의 결단력과 국가 안보 위협에 대한 자체 방어 능력을 보여줍니다. 최근 한국 국방부가 발표한 잠수함용 괴물 미사일이 주목되고 있습니다. 국방과학연구소가 잠수함 신형 시스템에 탑재되는 미사일 무게가 최소 10톤이 될 것으로 예상되는데 이것은 재래식 탄두 중 가장 무겁고 현무사보다 크기가 큰 현무 탄도미사일의 SLBM 버전일 가능성이 높다고 추측되고 있습니다. 또한 이 SLBM은 캡슐화되어 있다면 100m 깊이에서도 발사가 가능할 것으로 예측되었습니다. 한국 해군의 최신 3,000톤급 이상 KSS-3 함정을 위한 이 새롭고 강력한 SLBM과 정교한 발사 시스템의 개발은 대한민국이 세계의 평화와 균형을 확보하게 할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괴물 미사일이라 불리는 현무 탄도미사일은 올해부터 대량 양산되어 실전 배치될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3일 정부 고위 관계자에 따르면 현무는 올해 초부터 시험 발사를 거쳐 개발이 마무리되었으며 올해 말부터 양산에 돌입한다고 했습니다. 이 관계자는 한화에어로스페이스 보훈공장에서 올해 말부터 연간 최대 70여 발을 생산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우리 군은 미사일 사령부 예하부대에 최대 200여 발을 배치한다는 계획인데 현무는 미사일 사령부 탄도미사일여단 예하부대인 1200대대 등에 배치될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또한 해군이 보유 예정인 합동화력함에도 현무를 장착할 예정입니다. 그런데 지난달 서울 국방 컨벤션 국방 우주미사일 전략 포럼에서 일만 양탄이라는 놀라운 전략이 나왔습니다. 미사일 전문가로 30년 이상 근무한 남세규 전임 국방과학연구소 소장이 꺼내든 전술로 1만 발의 재래식 미사일로 한 발의 핵무기로 공격당하면 200발의 미사일로 보복하자는 것입니다. 남세큐 소장은 미국이 실제로 북한을 겨냥해 SLBM-OILI ICBM을 사용하지 않을 가능성이 크고 미 본토에서 폭격기가 출격해 반나절은 지나야 전술핵 폭탄을 투하할 수 있기에 북한이 핵폭격을 받기 전에 또다시 2차 핵공격을 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 전에 한국이 보복 공격을 해야 한다는 것인데 핵무기에 비해 비핵무기는 파괴력이 매우 낮지만 이것을 숫자로 해결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북한이 전술핵 한 발씩 KT 위력을 쐈을 때 보복으로 초대형 탄도 미사일 20발이 필요하고 북한이 수소탄 한 발 300KT 위력을 발사할 때 초대형 탄도 미사일 200발로 보복하며 그에 상응하는 피해를 입힐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일만 양탄 계획이 성공하면 북한이 서울에 대한 전술핵 공격에 성공해도 비례적 대응이 가능하다고 했습니다. 이를 주장한 남세규 소장은 전직 ADD 소장이었고 국방과학연구소에서 미사일에 관한 업적과 경력이 대단했기에 지금 이러한 전략을 우리 군이 가지고 있는 게 아니냐고 추측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적국의 핵무기 보유에 대한 억지력 확보는 무조건 핵무기 보유였지만 지금 현재 핵무기를 가질 수 없는 상황이기에 한국은 전례가 없는 시도를 하려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사실상 제2차 세계대전에서는 일본에 떨어진 2발의 핵폭탄보다 더 무서운 폭격이 있었습니다. 미국과 영국이 독일 드레스덴에 3일 동안 3,000톤 이상의 폭격을 한 것과 도쿄 대공습에서 미국은 2,400톤 이상의 폭격으로 초토화시켰습니다. 한국은 핵무기 단 한 발로 할 수 없다면 동시에 수백 발로 공격해 그에 상응하는 대응을 하겠다는 것입니다. 한국은 핵무기를 만들 수 없기에 지금 미사일 기술의 모든 것을 건 상태입니다. 한국은 전투기에서 쏘는 신형 공대함 유도탄2를 개발하고 있습니다. 공중발사 초음속 미사일에는 2가지 탄두 선택이 가능해 대한미사일도 임무에 따라 끝부분을 교체할 수 있습니다. 또한 국방과학연구소는 덕티드 램제트 엔진을 사용하는 장거리 공대공 미사일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장거리 공대공 미사일의 직경은
약 200로 AIM-120 AMRAAM보다 크고 AIM-7 스페로와 같다고 했습니다. 내년에 처음 양산되는 KF-21 블록 1은 영국의 DIEIOK MBDA 미사일이 채용될 것으로 예상되며 KF-21 블록 2 이후 모델에는 한국의 장거리 덕티드 램제트 0대0 미사일이 채용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또한 장공지, 천룡으로 불리는 공중발사 장거리 순항미사일 ASM 개발이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한화와 KAI는 KF-21용 공중발사 탄도미사일 ALBM도 개발하고 있습니다. 최근 국방계획은 전 영역에 대한 실시간 타격을 강조하고 있어 한국형 독침 전략의 위력을 더욱 높여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각에서는 한국이 조만간에 핵잠수함에 이어 핵무기까지 만들 수도 있다는 말을 조심스럽게 꺼내고 있습니다. 지난 4일 미국 시카고 국제문제협의회 CCGA는 지난달 718일 성인 3,242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개했습니다. 북한이 한국을 침공할 시 미군이 한국을 방어해야 하냐라는 질문이었습니다. 여기서 미군이 한국을 방어해야 한다고 응답한 비율은 50%였고 49%가 반대했습니다. 지난해 63%가 찬성했지만 1년 만에 큰 폭으로 하락한 것입니다. 이렇게 낮아진 이유가 공화당 지지층에서 부정적인 여론이 커졌기 때문입니다. 바이든의 민주당은 한국이 핵 개발을 하지 말고 미국이 지켜주겠다는 말을 하고 있으나 과거 트럼프가 지휘했던 공화당은 미국이 왜 지켜주냐며 한국이 스스로 지키라고 말하며 주한미군 철수까지 거론하고 미국에게 큰 대가를 지불하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최근 놀라운 보도가 나와 미국 사회를 술렁이게 했습니다. 내년 11월 미국 대선에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바이든 대통령을 10% 가까이 이기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위싱턴 포스트지는 ABC 방송과 공동으로 지난달 1520일 전국의 유권자 1.006명을 대상으로 여론조사를 실시한 결과 트럼프 전 대통령 지지율은 51%, 바이든 대통령은 42%를 기록해 두 후보 간 차이가 9%포인트를 기록했다고 전했습니다. 지금 분위기라면 트럼프가 재집권을 할 수도 있다는 것인데 트럼프가 다시 집권하면 정말로 과거에 한국의 핵개발을 허용하겠다는 말을 실행에 옮길 수도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뉴욕타임즈는 한국이 핵탄두 4,300개 이상을 제조할 수 있는 능력과 핵물질을 갖고 있다고 말하며 우리나라가 24개 원자로에서 나오는 재처리 물질에서 핵탄두 제조에 사용하는 방대한 양의 플루토늄을 추출할 수 있고 6개월 안에 핵무기를 만들 수 있다고 단언했습니다. 또한 경주에 건설 중인 소형 원자로는 앞으로 핵잠수함 개발용으로 쓰일 것이라고도 했습니다. 과거 트럼프 정권은 한국에게 탄 투중량과 미사일 사거리 제한을 풀어주었고 고체 연료 사용 제한까지 풀어주었습니다. 만약에 집권이 더 이어졌다면 핵잠수함까지 한국은 만들 수 있을 것으로 보았습니다. 최근 북러 간의 밀착과 북한의 핵공격용 잠수함 개발 등 한반도의 안보 상황이 악화되고 있습니다. 한국은 한미동맹 강화로 맞서고 있으나 미국의 핵우산에 대한 의구심은 여전합니다. 국내에서는 독자 핵문장에 찬성하는 여론이 60%가 넘어가고 있습니다. 한 전문가는 한국의 핵무장이 일시적으로 한국의 국제 위상에 타격을 줄 수는 있지만 프랑스와 인도는 미국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핵보유를 선택하였고 결국 미국의 인정을 받아 국제적 위상이 훨씬 높아졌다고 했습니다. 이에 한국도 지금 핵무기를 만들 준비를 해놓아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많은 이들은 한국이 미국에게만 의존할 수 없다며 일만 양탄 전략을 구현하는 동시에 핵무기 개발도 준비해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한국은 그동안 무기 개발에 전력을 다하며 폴란드를 비롯한 전 세계에 무기를 수출하고 있고 스스로를 지킬 수 있는 더 강력한 미사일을 준비해가고 있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무거운 탄두 중량만 8톤이 넘는 한국의 괴물무기가 등장한다는 소식에 전 세계 방산업계가 주목하고 있습니다. 이른바 괴물 미사일로 불리는 현모 5탄도 미사일이 양산에 돌입한다는 소식이 전해진 건데요. 오늘은 여러 발을 동시에 발사하면 소형핵에 버금가는 막강한 위력을 가진 현모5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현모는 한국형 삼축 체계 중 하나인 대량 응징 보복의 대표적인 수단으로 우리 군의 최종 목표인 적의 벙커를 폭파시키는데 매우 적합한 무기입니다. 실제로 북한과 중국의 군사시설은 땅속 깊은 지하시설에 위치해 있어 지상에서 강력한 폭발을 일으키더라도 치명타를 입히는데 한계가 있기 때문에 벙커버스터가 무엇보다 중요한데요. 이는 결국 우리 군의 최종 목표가 적의 기지를 날릴 수 있느냐이기 때문인데 실제로 현모도 유사시 북한 수뇌부가 집결하는 전쟁 지도부와 핵미사일 기지 등
핵심 시설을 타격하기 위해 개발됐습니다. 이런 이유로 북한에서는 한국의 미사일 전력이 강화될수록 그만큼 방호벽을 강화하고 있다고 하는데 실제로 북한의 3m 높이의 초대형 콘크리트 구조물이 존재합니다. 북한의 지하벙커는 화강암 지역을 굴착해 설계한 것으로 핵무기 방어가 가능한 것으로 평가됩니다. 이뿐 아니라 평양 지하철은 평균 깊이가 100m에 달하는 등 북한 전역이 요새화돼 있다고 표현할 정도로 전에 최소 6,000개 이상의 지하시설물을 건설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현모는 핵무기가 없는 상황에서 최대한 핵무기와 비슷한 파괴력을 낼 수 있게 설계된 고중량 미사일로 최소 300km 이상 마하 10의 속도로 날아가서 지하 100m보다 깊은 갱도나 벙커 등 표적을 파괴할 수 있는데요. 실제로 재래식 탄두이지만 9톤 정도면 어지간한 저위력 핵무기에 버금가는 파괴력을 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앞서 2월에는 안흥 시험장에서 현무 5 고위력 탄두미사일 추가 시험 발사가 있었는데요. 작년에 국군의 날 국방부가 공개한 현무 5의 시험 발사 영상을 보면 해당 미사일의 탄두 부분은 쐐기처럼 뾰족하게 설계되어 있습니다. 이는 유사시 100m 이상 깊이의 지하시설과 지휘 벌커도 뚫고 들어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으로 보이는데 주목할 점은 전시 임무에 따라 다양한 종류의 탄두를 바꿔 끼울 수 있도록 설계됐다는 겁니다. 따라서 공개된 쐐기식 벙커버스터형 탄두 외에도 엄청난 수의 자탄을 쏟아내 광범위한 지역을 파괴하는 확산탄두, 폭발 시 초고열 및 초고압으로 주변의 지상 지하시설을 순식간에 증발시켜버리는 열압력탄 등 다양하게 활용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렇듯 현재로서 현무5는 우리가 보유한 탄도미사일의 끝판왕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 지방의 한 국도에서 촬영된 사진 한 장이 국내외 밀떡들 사이에서 엄청난 화제가 됐는데요. 지난 4월 한 일반인이 지역 한 국도에서 촬영한 사진을 보면 군용 위장 무늬로 도색된 트레일러가 담겼습니다. 미사일은 탑재되지 않았지만 기립 발사대 부분이 위장망으로 가려진 모습으로 분명 미사일 이동식 발사 차량 TEL이었습니다. 현재 온라인 커뮤니티 내에선 TEL 사진이 삭제된 상태이지만 다름 아닌 이 사진에 이목이 쏠린 건 TEL의 바퀴 개수 때문입니다. 당시 공개된 사진 속 트레일러의 바퀴는 총 12개였는데 트레일러를 견인하는 트럭까지 포함하면 TEL의 바퀴수는 1618개에 달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를 통해 지금까지 국내에서 식별된 그 어떤 미사일 발사 차량보다 차체가 긴 것으로 추정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현재 우리 군이 보유한 가장 강력한 탄도미사일인 현무 2C 발사 차량은 바퀴 10개로 구성됐는데 이번에 우연히 모습을 드러낸 TEL은 이보다 1.5배 이상 큰 거대한 미사일을 탑재할 신형 발사 차량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이 차량에 탑재될 것으로 추정되는 무기가 바로 현무5로 현무2가 등장한 이후 20여 년 만에 개발된 장거리 전략 탄도미사일이라 엄청난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사실 실전 배치된 현무2도 미국의 에이테크스나 러시아 이스칸데르 등 동급 단거리 전술탄 도미사일과 비교해도 뒤지지 않는 세계 최정상급 전술탄 도미사일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는데요. 현무2는 우리 기술로 독자 개발한 미사일 중에선 최초로 전방에 전진 배치하지 않아도 평양을 타격할 수 있는 300km급 사거리를 지녔고 탄두 중량 역시 1TU로 증가했습니다. 이에 더해 현무2B는 탄두 중량은 유지하면서도 북한의 주요 전략시설이 있는 평안북도와 자강도, 함경남도까지 타격할 수 있도록 사거리를 500km로 늘렸습니다. 2017년부터 실전 배치된 현무2C의 경우 사거리를 800km까지 늘려 북한 전역을 타격할 수 있는 것으로 전해집니다. 그런데 사실 현무2가 처음 등장했을 당시만 해도 한미 미사일 사거리 지침이라는 족쇄 때문에 기술력을 갖고 있다고 하더라도 오랫동안 발전을 이루지 못했었습니다. 그러던 중 2012년 당시 한국은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과의談판으로 사거리 제한을 800km로 연장하고 미사일 사거리와 탄두 중량을 유연하게 조절할 수 있는 이른바 트레이드오프 방식을 인정받았습니다. 이 합의 덕분에 한국은 사거리 800km 탄두 중량 500kg 미사일 또는 사거리 300km 탄두 중량 ET 미사일 같은 고중량 고체 연료 발사체를 개발할 수 있게 된 겁니다. 여기에 더해 2017년, 2020년 두 차례에 걸친 추가 개정으로 사거리 800km 안에선 탄두 중량 제한이 없어졌고 재작년엔 사거리 탄두 중량 제한 자체가 폐지됐습니다. 이로써 한국이 고체 연료 방식의 장거리 탄도미사일을 개발할 수 있게 길이 열린 겁니다.
미사일 족쇄가 풀린 한국은 이른바 현무5를 비롯해 다양한 탄도미사일을 개발하기 시작했는데 이와 관련해 ADD는 핵탄두 개발이 불가능한 한국에서 사실상 핵무기급 위력의 미사일이 개발되고 있다고 평가하기도 했습니다. 그렇다면 최신 탄도미사일 현무5의 위력은 어느 정도일까요? 현무5는 현무4처럼 다양한 플랫폼에서 발사할 수는 없지만 공격받는 입장에서는 그야말로 핵무기와 다름없는 가공할 파괴력을 지녔습니다. 이번에 발견된 TEL이 실제로 현무5를 탑재하는 플랫폼이라면 이 미사일은 단거리 전술 탄도미사일이라고 부를 수 없을 만큼 클 것으로 보입니다. 그동안 조금씩 공개된 정보를 종합해보면 현무5는 그야말로 괴물과도 같은 성능을 지닌 미사일로 추정됩니다. 그것도 그럴 것이 기존의 현무4 시리즈도 동급의 단거리 전술 탄도미사일 가운데 가장 크고 강력한 축에 속했는데요. 현무4 제원은 단거리 전술 탄도미사일의 범주를 크게 뛰어넘은 수준으로 평가되는데 길이는 10m를 조금 넘고 직경은 1m 안팎입니다. 그리고 현재 알려진 현무5의 길이는 최소 16m, 직경 1.6m, 발사 중량은 36T에 달하고 일단 추진체의 추력은 75TF로 알려졌습니다. 미국의 대륙간 탄도미사일로 13,000km 사거리를 자랑하는 미니트맨이 제원이 길이 18.2m, 직경 1.7m, 발사 중량 35.3T, 일단 추진체 추력 80TF인데요. 이를 감안하면 현무5는 크기와 발사 중량, 추력 등 전반적인 측면에서 미국 ICBM에 근접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현재로서 알려진 바에 따르면 현무5의 사거리는 600km, 탄두 중량은 89T로 60m 두께의 콘크리트를 뚫는다는 세계 최강 벙커버스터 폭탄 GBU-57보다는 가벼운 것으로 보입니다. GBU-57은 최대 20km 고도에서 자유낙하 방식으로 목표물에 명중하는 반면 현무5는 1000km 고도까지 치솟은 뒤 마하 10 이상 속도로 표적에 내리꽂힌다는 차이점이 있습니다. 현무5의 경우 탄두 자체의 파괴력도 크지만 초고속 낙하를 통해 탄두에 가해지는 운동에너지로 인공지진을 일으켜 지하시설을 초토화하는 겁니다. 대한민국이 핵을 사용하지 않고도 핵무기 같은 위력을 내는 재래식 무기를 만들었다는 평가가 나온 이유가 바로 이것 때문인데요. 특히나 현무5 추진체 성능은 탄두 위력을 1T 안팎으로 줄일 경우 ICBM에 준하는 성능을 발휘할 수 있는데 이미 다단 로켓 기술을 충분히 갖춘 한국은 현무5 개량으로 3단 추진체 방식의 ICBM을 만들 수도 있습니다. 이와 별개로 기존 현무5의 탄두를 줄이는 간단한 방식으로도 5000km 이상 사거리를 구현하는 데 무리가 없습니다. 이 정도 사거리라면 주변 적성국의 주요 전략 거점을 효과적으로 타격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여기에 더해 현무5에는 각종 신기술이 적용됐는데 대표적으로 INS와 GPS가 결합된 유도 기능으로 GPS가 완전히 무력화돼도 유도가 가능한 최신 레이더 기술이 적용됐습니다. 탄도미사일 특성상 레이더가 1000도 이상인 고열을 견디고 레이더파를 투사하려면 특수한 소재로 만들어져야 하는데요. 이를 위해 ADD와 한국재료연구원은 고온에서 안정적으로 레이더파를 투과할 수 있는 질화규소 비산화물 계열의 소재를 개발해 이런 문제를 해결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괴물 미사일로 불리는 현무5이 올해부터 본격 양산된다는 소식인데요. 군 고위 관계자에 따르면 올해 초부터 시험 발사를 거쳐 개발이 마무리된 현무5는 올해 말부터 양산에 돌입합니다. 이 관계자는 한화에어로스페이스 보훈공장에서 올해 말부터 연간 최대 70여 발을 생산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며 미사일 사령부 예하부대에 최대 200여 발을 배치한다는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여기에 더해 해군이 보유할 합동화력함에도 현무5를 장착한다는 계획으로 앞서 한화오션이 MADEX 2023 공개한 합동화력함은 대형 이지스 구축함 크기인 배수량 8000T급으로 길이 150m, 폭 20여m에 달합니다. 이렇듯 현무5의 본격적인 양산 소식이 들리면서 그 다음 단계인 현무6RCS 연구 또한 착수할 것으로 보이면서 북한이 크게 긴장하고 있다는데요. 지하에 숨어든 북한 수뇌부를 가루로 만들 현무5가 전력화될 날이 머지않은 만큼 이제 한국은 재래식 미사일 전력으로 북한 핵무기에 대한 억제력을 확보하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글로벌 자주포 시장에서 고공행진을 하고 있는 K9 자주포의 기세가 매섭습니다. 뛰어난 기동성과 화력으로 무장한 K9 자주포는 이미 전 세계적으로 지상군의 전력상 우위를 보장하는 강력한 무기로 평가받고 있는데요. 심지어 자주포 종주국인 영국을 뛰어넘으며 역수출되고 있다는데 K9의 최근 소식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이집트의 K9 자주포 사업이 순항 중인 것으로 보입니다.
이집트가 구매하기로 했던 한화에어로스페이스의 K9 자주포가 이집트군 배치 후 처음으로 현지에서 그 모습을 드러낸 건데요. 지난해 K9의 이집트 수출 확정 후 한동안 소식이 없었기에 이번 소식은 K9 사업이 물밑에서 차근차근 잘 진행되고 있었던 사실을 확인시켜줬습니다. 방산업계에 따르면 최근 이집트군은 압델파타 LCC 이집트 대통령이 제4기갑사단을 시찰하는 동안 처음으로 155K9 자주포와 관련 K10 탄약 차량이 공개됐습니다. 앞서 업계에서는 K9 이집트 수출 계약 발효가 늦어지고 있다며 선수금도 받지 못했다는 이야기가 나돌기도 했지만 이번에 이집트 국가 행사에서 K9이 등장하며 이런 우려를 불식시킨 것으로 보입니다. 앞서 작년 2월 한화에어로스페이스는 이집트에 2조 원 규모의 K9 수출에 성공했는데 이집트는 K9 자주포 200문가량을 한국 수출입은행 돈을 대여해 구매하는 조건이었습니다. 또한 한화에어로스페이스는 이집트와 K9 자주포를 공동 생산하기로 했는데 공동 제작은 이집트 현지에서 이뤄질 것이라고 했었습니다. 하지만 지난 9월 중으로 예정됐던 이집트와 K9 수출 계약 발효가 늦어지는 등 2조 원대 계약이 물발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가 잠시 나오기도 했는데요. 일반적으로 계약이 발효되기 위해선 국가의 기술 수출 승인과 계약 이행 보증이 선행돼야 하는데 수출 승인이 지연됐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사실 방산업계에선 K9 이집트 수출의 본 계약 발효가 늦어진 원인으로 기술 수출 승인이 늦어지는 걸 이유로 꼽았었습니다. 그것도 그럴 것이 K9의 이집트 수출 계약 당시엔 기술 수출협 의회를 열어 기술 이전 범위를 승인받는 절차를 생략했기 때문인데 본 계약을 체결하고 나서야 기술 이전이 가능한지 검토하게 된 겁니다. 하지만 이번에 이집트군 행사에서 K9 A1EGY로 지라벨이 붙은 자주포가 주인공으로 등장하는 등 외부에 공개되면서 다시 한번 K9이 전 세계 방산 지시장에서 최강자의 면모를 드러냈습니다. 퍼레이드에서는 미국산 중거리 지대공 미사일, 호크와 단거리 방공 미사일인 토르에미, 포병 시스템 쉴카 등도 대거 등장했는데 K900일 그 중심에 있음을 상기시켜줬습니다. 사실 이집트가 K9를 구매한 여러 이유 중 하나로 저렴한 가격도 있지만 이것 말고도 자주포 성능과 정비의 신뢰도가 다른 나라 무기보다 절대적으로 우수하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K9는 이집트 현지 시험에서 1km 떨어진 곳에 있는 전차 크기의 작은 표적을 마치며 성능을 입증하며 이집트군 관계자들의 마음을 빼앗았습니다. 당시 K9는 15km 밖 해상에 떠있는 부표를 타격하기도 했는데 이는 K9로 적 전차나 벙커를 조준해 파괴할 수 있다는 방증입니다. 적 전차나 벙커를 조준해 파괴할 수 있다는 방증입니다. 이런 이유로 이집트에선 여러 절차가 있지만 어떻게든 이른 시일 내에 K9 계약을 마무리하려고 물밑에서 엄청나게 작업을 했을 텐데요. 특히나 이스라엘과 하마스 전쟁으로 인해 중동 정세가 위태로운 가운데 이집트 또한 안보 위기를 겪고 있는 등 이로 인해 최근 K9를 최초로 실전 배치했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앞서 1일 이스라엘과 이집트, 하마스가 가자지구에 있던 외국 국적자와 중상자를 라파 국경 검문소를 통해 이집트로 대피시키기로 하면서 그 뒤 하루 500명의 사람들이 이집트로 대피하며 불안한 상황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123일원 가운데 최근 공개된 이스라엘 정보국 문건 중 가자지구 난민 230만 명을 이집트 시나이 반도로 몰아내기 위한 시나리오가 존재했다는 사실이 드러나면서 이집트를 화나게 만들었는데요. 해당 이야기를 전해들은 이집트군은 곧바로 가자지구로 향하는 라파 국경 인근에 탱크와 장갑차 수십 대를 급파하며 대응에 나섰습니다. 군 소식통에 따르면 이번에 K9 자주포 또한 이집트 국경 후방에 실전 배치됐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특히나 최근엔 이집트 국경 도시가 확인되지 않은 미사일에 폭격당하며 이로 인해 민간인 부상자까지 발생하는 등 전쟁의 피해가 이집트에 고스란히 번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불안한 정세 속에서 이집트는 역대 최대 규모로 계약한 K9에 더욱더 의지할 수밖에 없는데 실제로 K901 기술 이전을 통한 이집트 현지 생산 방식으로 조달될 것으로 보이면서 사업의 착수 시점만 손꼽아 기다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실제로 이집트 현지 방송에서 이번 이집트 군사 퍼레이드 속 등장한 K9의 모습을 강조하면서 불안에 떠는 이집트 국민들의 분위기를 잠재우려는 듯 했습니다. 그것도 그럴 것이 자주포는 지상군의 전력상 우위를 보장하는 가장 강력한 무기로 꼽히는데 K9 자주포 일무는 일반 곡사포보다 3배 이상 강력한 화력을 내뿜을 수 있어 기대감이 상당합니다. 그런데 최근 과거 영국에서 도입한 K9 유기압 현수장치 부품을 한국이 역수출하게 됐다는 엄청난 소식이 전해졌는데요.
유기압 현수장치 종주국으로 알려진 영국의 한국이 관련 기술 개발을 통해 수출을 추진하는 것으로 확인되면서 전 세계 방산업계의 시선이 쏠리고 있습니다. 방산업계에 따르면 얼마 전 방사청은 내부 문건을 통해 자주포형 현수장치 핵심 기술과 부품을 영국에 수출하기 위한 기술 이전 승인 검토 결과 내용을 공개했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는 엄청난 일로 자주포 강국인 영국으로부터 들여온 기술을 이제는 한국이 더 발전시키고 개량해 종주국을 넘어서는 기술 수준을 보유하고 있다는 뜻이기 때문입니다. 지난 1987년 우리 군이 신형자주포 사업을 구상할 때쯤 당시 영국이 개발 AS-90 자주포가 유기압 현수장치를 적용했었습니다. 당시 우리 군은 AS-92 유기압 현수장치를 적용하면서 스페이드 고정 없이 360도 전 방향으로 사격이 가능하다는 것과 승차감도 좋아졌다는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따라서 우리 자주포에도 이를 적용하면 승차감이 좋아 지속적으로 전투 임무를 수행할 수 있을 뿐 아니라 기동 중에도 사격 명령을 받으면 1분 이내에 초탄 발사가 가능할 거라고 판단했습니다. 당시 국내 방산 기술 수준이 부족해 영국에서 AS-90 자주포에 적용하고 있는 에어로그사 제품을 도입해 국산화하는 쪽으로 목표를 잡았던 겁니다. 이후 국내 연구진은 엄청난 열정과 각고의 노력 끝에 K9의 현수장치를 국산화하는 데 성공하는 등 심지어 당시 수입된 영국의 것보다 뛰어난 성능을 보유하게 됐습니다. 자주포의 기동성을 개량하기 위해 K9 유기압 현수장치를 도입하기로 한 겁니다. 보통 현수장치는 기본적으로 차량의 바퀴에 붙여 운행 중에 발생하는 충격을 완충하는 것으로 군용 차량의 경우 험지에서 좀 더 원활하게 기동하기 위한 목적으로 다는 경우가 많은데요. 지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군용 차량의 유기압 현수장치는 기본적으로 전투 피로도를 확 줄일 수 있는 수준 높은 승차감, 무릎 꿇기 기능을 구현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런데 과거 우리가 영국으로부터 들여왔던 AS-90 자주포의 유기압 현수장치를 K9에 적용하려고 하자 막상 반동을 잡아내지 못하는 큰 문제점이 발견됐었습니다. 그래서 당시 한국의 기술진들은 반동 제어와 같은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연구에 들어갔고 우리나라가 개발한 K9 유기압 현수장치가 영국산 AS-90 유기압 현수장치보다 월등히 뛰어나 주목을 받게 된 겁니다. 여기에 더해 얼마 전 열린 아덱스 2023에서 K9용 신형 사거리 연장탄이 공개되자 중국과 국경지대에서 치열한 신경전을 벌이고 있는 인도에서 화들짝 놀라며 이에 엄청난 관심을 표명하고 있는 중인데요. 실제로 지난달 21일 인도 언론 유라시안 타임즈는 중국 국경 인근에 배치된 K9를 위한 신형 사거리 연장탄을 개발하다라는 제목의 기사를 보도했습니다. 해당 기사에서 유라시안 타임즈는 아덱스 2023에서 공개된 K9용 신형 사거리 연장탄을 설명하며 자신들이 운용하고 있는 K9 바즈라의 신형 사거리 연장탄이 도입된다면 중국의 군사 위협을 막는데 엄청난 도움이 될 거라고 기대감을 드러냈습니다. 실제로 앞서 우리 방산업체 풍산은 K9용 155 사거리 연장탄 개발에 성공했다고 밝히며 이를 아덱스 2023에서 공개했었습니다. 풍산에 따르면 현재 우리 군이 1,300여 대 운용 중인 것으로 알려진 K9에 신형 155 사거리 연장탄을 사용하면 사거리는 기존 155 포병탄의 40km에서 60km로 무려 50%나 늘어나게 되는데요. 사거리 연장탄은 기존 자주포의 사양 변경 없이 탄약 자체 성능을 향상시켜 사거리를 대폭 늘린 것으로 저항력을 줄이는 기술과 로켓 추진기를 추가로 탑재하는 두 방식을 모두 적용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따라서 포병 사거리 증대를 통해 보다 멀리 떨어져 있는 적지 핵심 지역도 실시간 타격할 수 있게 되는 등 폭넓은 작전 운용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런 이유로 최근 인도에서도 K9용 신형 사거리 연장탄에 유독 큰 관심을 여기에 더해 인도군이 K-21 경전차와 더불어 레드백 장갑차까지 공동 생산하는 걸 원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면서 조만간 구체적인 러브콜이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를 감당하기 위해 한화에어로스페이스가 공장 증설까지 추진 중이라는 소식까지 전해지며 분위기를 한껏 달아오르게 하고 있습니다. 현재 인도는 라다크 등 국경 지역에서 활동하는 중국의 15식 경전차에 대응하기 위해 2조 원대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중으로 전력 투입이 시급한 상황입니다. 원래는 저렴한 러시아제 경전차를 도입하려고 했으나 우크라이나 전쟁이 터지면서 무산됐고 가성비와 성능이 좋은 한국의 K-21 쪽으로 눈을 돌린 상태입니다.
그런데 최근 한화가 생산 라인을 확대하는 과정에서 인도에서 K21과 더불어 레드백까지 함께 도입하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조만간 본격적인 협상 내용이 공개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는데요. 한국방산의 대표 선수인 K9 자주포를 비롯해 K21 레드백까지 이제 전 세계 방산 시장에서 완전한 지상군의 수호자로 자리 잡은 것 같습니다. 지금 보시는 장면은 얼마 전 폴란드가 우크라이나에 긴급 판매한 크랩 KRAB 자주포의 포신이 절단된 모습입니다. 폴란드의 크랩 자주포는 영국에서 설계한 155포탑을 한국 K9 자주포의 차체에 결합해 만든 것입니다. 사실상 한국 기술이 적용된 자주포라고 볼 수 있는데요. 우크라이나 전장에서 절단된 채 발견된 K9 자주포의 포신 사진은 K9 자주포의 내구성을 100마디 말보다 더 자세히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크랩의 포신이 절단되었는데 어째서 내구성이 뛰어나다는 것인지 이해가 가지 않는데요. 포신이 절단된 이유를 알면 이해가 됩니다. 현재 우크라이나에서 운용 중인 자주포들의 하루 최대 사격 가능 횟수는 100발이지만 이를 훌쩍 넘어 20만 250발을 쏘고 있습니다. 이러니 포신이 견뎌낼 수가 없는 것인데요. 이 때문에 오히려 K9 자주포의 내구성은 극찬을 받고 있습니다. 하루 최대 사격 횟수의 2배를 훌쩍 넘겨도 차체는 멀쩡했기 때문입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은 21세기 전쟁의 판도를 한순간에 바꿔버렸습니다. 냉전이 종식되고 옛 소련이 붕괴되면서 이제 유럽에서 전면전이 벌어질 위험은 낮다는 판단이 우세했고 이 때문에 각광받는 장비 역시 궤도형 자주포나 전차 대신 트럭 탑재, 자주포와 지뢰 방호장갑차 등 국지전이나 해외 분쟁 개입에 적합한 장비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지금 유럽은 중화기 급구를 외치는 처지가 됐습니다. 특히 러시아의 위협에 직면한 폴란드는 K9 자주포 648문 구매가 포함된 한국산 무기거래 총괄합의서를 체결했고 1차 이행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그럼 자주포 크랩 KRAB를 보유한 폴란드는 왜 극동의 먼 나라 한국에서 급하게 K9를 들여온 것일까요? 원래 폴란드는 러시아산 ES1 122 자주포를 서방 규격인 155 자주포로 교체하는 작업을 추진했습니다. 그 결과물의 산물이 바로 크랩 자주포였습니다. 원래 크랩의 포탑은 영국 BAE 시스템이 만든 AS90 자주포를 사용하되 포신은 개량형에 탑재할 예정이었던 52구 경장 155포를 장착했습니다. 평야가 많은 폴란드에서는 장거리 포격전이 벌어질 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감안한 조치였습니다. 토파스티오 PAS 사격 통제 체계를 비롯한 전자장비는 폴란드산으로 채워졌습니다. 그런데 이 영국산 포신이 자꾸만 고장이 나는 겁니다. 하는 수 없이 폴란드는 한국산 K9 자주포의 차체로 포신을 교체하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의 모습, 영국 AS90 자주포 포탑에 K9 차체를 결합한 형태가 된 것입니다. 폴란드의 자주포 크랩은 분당 6발을 사격하며 사거리는 3040km. 기본적으로는 K9A1 자주포와 유사한 성능을 갖고 있습니다. 폴란드는 122문의 크랩 자주포를 생산해 운용할 예정이었지만 러시아의 침공으로 크랩 자주포의 운명은 극적으로 바뀌게 됩니다. 전쟁이 나자 쫄란드군은 비밀리에 우크라이나군 100여 명을 대상으로 크랩 자주포 운용 교육을 실시하고 우크라이나 군에 크랩 자주포를 인도했습니다. 당시 폴란드가 생산한 크랩 자주포가 80문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폴란드군 보유 물량 대부분이 우크라이나에 넘어간 셈이었습니다. 이후 한국 K9에 포신을 단 크랩 자주포는 포신이 떨어져 나가도록 전투에 참여했고 돈바스 전투에서 긍정적인 평가를 받았습니다. 이로써 한국 K9 자주포의 위상을 다시 한번 높여준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폴란드였습니다. 우크라이나에 크랩 자주포 48문과 지휘 차량 등을 보냈지만 이 전쟁이 언제 끝날지 아무도 알 수 없기 때문입니다. 더구나 크랩 자주포 포탑 원형인 AS90을 개발한 영국의 움직임도 변수였습니다. 영국은 기동화력 체계 증강을 위한 MFPM-OBIL이 파이어즈 플랫폼 사업을 통해 100여 문의 최신 자주포 도입을 계획하고 있는데요. AS90은 2030년대 초를 전후로 퇴역할 예정입니다. 폴란드로서는 이런 영국의 AS90을 도입했다가 앞으로 성능 개량이나 유지 보수 등에서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을 우려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한국의 K9은 이 같은 문제에서 자유로웠습니다. 실제 한국군에서 1000여 문을 운용 중이었고 인도와 노르웨이, 핀란드, 에스토니아 등에도 수출됐으며 K9은 K9A1에서 K9A2로 이어지는 성능 개량 로드맵도 갖추고 있었습니다. 최종 진화형인 K9A2는
자동장 전장치와 복합 소재 고무 궤도 원격 사격 통제 체계 등을 탑재해 화력과 방어력, 기동성, 생존성 등이 대폭 강화됐습니다. 분당 발사 속도는 기존 6발 대비 1.5배 늘어나며 탑승 병력의 숫자도 기존 5명에서 절반 정도로 줄어들게 됩니다. 반면 서방 국가의 경쟁 기종들은 성능 개량 계획이 구체화하지 않았거나 개발이 진행 중인 상번입니다. 이래서 크랩 자주포의 포신을 통해 한국 K9의 기술 수준을 접한 폴란드로서는 K9의 과거와 현재, 미래의 모습에 주목할 수밖에 없게 되었고 결국 한국산으로 결정하게 된 것입니다. 더구나 우크라이나나 폴란드처럼 탁 트인 평야에서는 곡사포가 은신할 곳이 없고 포탄의 궤적을 추적하는 대포병 레이더 운용을 감안하면 먼 거리에서 정확하게 포탄을 쓴 뒤 신속하게 이달해야 합니다. 그래서 K9를 비롯한 고성능 자주포 대량 배치는 평야에서의 장거리 포격전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폴란드가 한국 무기를 원하게 된 또 한 가지 결정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외신에 따르면 폴란드군은 지난해 초 러시아군의 침공을 가정한 가상어 게임 윈터 20을 실시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폴란드 육군이 국토를 가로지르는 비스툴라 강 동쪽 지역을 22일간 지키는 것을 목표로 한 이 워게임에서 러시아군은 개전 4일차에 수도 바르샤바 포위에 성공했고 5일차에 폴란드군은 사실상 전멸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참담한 시뮬레이션 결과를 받아들고 실제로 우크라이나 전쟁을 눈으로 본 폴란드는 더 이상 망설이지 않고 서둘러 K9과 K2 전차의 대량 도입을 결정했던 것입니다. 우크라이나 전쟁터에는 지금 유럽과 미국 탱크들의 전시장이라 해도 과언이 아닐 만큼 각 나라의 탱크들이 모여 있습니다. 영국도 20문의 AS-90 자주포를 우크라이나에 원조했습니다. AS-90은 영국군이 1993년부터 운용을 시작한 자주포로 K9의 개발 초기에만 해도 영국 AS-90의 재원과 시스템이 많은 참고가 되었을 정도로 한때는 선진 자주포의 상징 중 하나로 여겨졌던 자주포입니다. 처음 3분간은 분당 6발씩, 그 뒤에는 분당 2발씩의 지속 발사가 가능한 장전 체계를 갖추고 기동 중에도 사격 재원을 받고 정지의 1분 만에 사격이 가능한 사통 장치를 갖추고 있습니다. 하지만 포신이 39구 경장이라 K9에 비해 사거리가 짧습니다. 영국은 203년까지 AS-90 자주포 및 MLRS, 기타 노후된 포병 자산을 퇴역시키고 무인기 및 정밀유도 로켓으로 대체 예정인데요. 그래서 영국이 AS-90을 퇴역시킨 자리에 과연 어떤 자주포를 도입할지 세계의 관심이 쏠려 있습니다. 그리고 유력 후보 중 하나로 물론 K9의 개량형도 올라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한국에 엄청난 호재가 들려옵니다. K9의 경쟁 자주포인 프랑스 넥스터사의 캐사르 자주포의 가격이 공개된 겁니다. 방산 전문 매체 세퍼드 미디어에 따르면 캐사르 자주포 한 문당 가격은 하나로 약 80억 원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디펜스의 K9 자주포 가격은 50억 원 안팎으로 알려져 있어 가격 면에서 프랑스의 캐사르 자주포는 비교 상대가 안 됩니다. 가격뿐 아니라 방어력, 연사력 등 여러 가지 면에서 K9 썬더가 프랑스의 캐사르와 비교해 우위를 점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 겁니다. 캐사르 자주포는 바퀴 8개인 대형 트럭에다 구경 155포를 얹은 자주포로 분당 6발을 쓸 수 있습니다. 하지만 반자동 장전 방식을 채택해 포수들의 피로도가 높아지고 또 포탑이 장갑화돼 있지 않아 포수와 장약수 등 전원은 차량 밖에 있는 만큼 적의 공격에 취약합니다. 따라서 생화학 무기에 대한 방어력도 없습니다. 반면 한국의 K9 자주포는 155, 52구 경장 장포신을 채용해 사거리가 최대 40km에 이르며 자동 탄약 장전 장치를 장착해 15초 안에 3발을 발사하고 분당 68발을 쓸 수 있습니다. 또 분당 23발을 1시간 동안 쓸 수도 있으며 1시간에 12만 180발을 발사할 수 있습니다. 더구나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폴란드가 보낸 크랩 자주포가 너덜너덜해질 때까지 발사를 하고도 포신은 멀쩡할 정도로 K9 자주포의 우수성이 본의 아니게 입증됨에 따라 K9 자주포의 위상은 더욱 높아질 듯합니다. 영국 차세대 자주포 사업에서도 과연 하나디펜스의 K9 자주포가 또 한 번 축배를 들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